악독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실상 전 재산을 다 빼앗긴 채로 달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저는 그 무렵 아주 뜻밖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맞서 싸워서 저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는 조언이었죠. 바로 그날부로 저는 그 조언 그대로를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악독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반드시 천벌을 내리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말이죠. 그런데 제가 모든 싸움 준비를 거의 다 끝마쳤을 무렵 며느리가 난데없는 편지 한 통을 보내왔는데요. 그 편지에 담긴 뜻밖의 진실을 마주한 저는 누군가를 향해 맨발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편지에 담겨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며 그날 제가 맨발로 찾아간 사람은 대체 누구였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담긴 사연의 시작은 저의 어린 시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달리 꽃을 좋아하는 소녀였고 경제적으로 별 걱정 없는 가정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장사를 꽤 크게 하셨던 덕분이었죠. 그랬던 저희 가정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된 건 아버지께서 회사를 하나 차리셨다가 그 사업이 아주 크게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인분들께 여기저기 빌렸던 사업 자금들이 고스란히 저희 가족의 빚으로 남아버렸죠. 바로 그날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유복하게 지내던 집을 떠나서 달동네로 이사를 했고 온갖 허드렛 일을 전전하면서 어마어마한 사업빚을 갚으셨어요. 저 또한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한 채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며 가족에게 보탬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모든 빚을 완전히 청산하는 말은 그야말로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막 20살이 되었던 그해 겨울은 동장군이 유독 기승을 부렸고 그 바람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을 겪게 되고야 말았어요. 저희 세 식구가 나란히 누워 잠든 달동네 단칸방에 연탄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날 부모님께서는 유일한 자식인 저를 필사적으로 밖으로 내보낸 뒤에 기력을 다해 쓰러지셨고 결국 다시 일어서지 못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루아침에 모두 떠나보낸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장례를 치르던 도중에 공장 사장님으로부터 전혀 예기치 못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장례식 도중에 이런 얘기 꺼내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너를 위해서라도 꼭 말해줘야겠구나. 그게 뭔데요, 사장님? 너희 부모님께서 유산을 얼마나 남겨주셨니?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하고 받은 마지막 한 달치 월급이 전부예요. 혹시 집에 돈 될 만한 물건 같은 것들은 없어?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이라든지. 달동네 단칸방에 그런 물건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건 당장 내다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낡고 허름한 세간살이들 뿐이에요. 그래. 그러면 차라리 잘 되었구나. 부모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한 달치 월급도 일단 유산은 유산이니까 장례 마치는 대로 유산 상속 포기 절차를 밟도록 해. 유산 상속을 포기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남기신 집안의 빚도 너한테 상속되지 않는단다. 네, 맞습니다. 그때 공장 사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조언은 유산 상속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부모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재산은 두 분의 살아생전 마지막 한 달치 월급뿐이었고 반면에 남아있는 빚은 제가 혼자서 10년을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살아야 모두 갚을 수 있을까 말까한 거액이었죠.
즉, 만약 제가 부모님께서 남긴 마지막 한 달치 월급만 포기하고 상속받지 않는다면 그 어마어마한 거액의 빚 또한 상속되지 않아서 갚을 의무가 없게 될 테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로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서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어마어마한 빚 모두를 상속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원래는 상속받지 않을 생각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셨던 채권자분들을 직접 만나게 되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채권자분들 또한 저희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계셨으니까요. 이에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분들께 빚과 이자를 성실하게 모두 갚아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이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는 공장에서 야근에 특근까지 자처해서 뼈 빠지게 일했고, 퇴근한 다음에는 달동네 쪽방에서 두어 시간 잠깐 눈을 붙인 뒤에 곧장 새벽 도매시장으로 나가서 온갖 막일을 했어요. 새벽 도매시장 일이 끝난 다음에는 또 곧장 공장으로 출근하기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반복했고요. 이처럼 열심히 살았던 덕분에 제 나이 35이 되던 해에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 저를 위한 저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오직 빚을 갚겠다는 일념 하나로 20대의 전부와 30대의 절반을 바쳤던 공장을 떠나면서 제가 선택한 일은 꽃가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꽃을 요달리도 좋아했었기에 꽃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도 배우고 자금도 마련한 뒤 장차 저만의 꽃집을 개업할 생각이었는데요. 꽃집에 처음 출근하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일생일대 인연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죠. 험난한 삶을 살아오느라 남자 손 한번 못 잡아보았던 저의 인생을 마치 봄날의 빗방울처럼 촉촉하게 적셔준 사람은 매주 주말마다 꽃을 사러 찾아오는 제 또래의 사내였습니다. 역시 오늘도 오셨네요. 이번엔 어떤 꽃다발로 준비해드릴까요? 오늘은 빨간색 튤립이 좋겠네요. 꼭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꼭 빨간색이어야 하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분에게 선물해드리려고요?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이, 척하면 척이죠. 저번에는 붉은색 동백꽃을 사가셨고, 저저번에는 해바라기를 사가셨고, 오실 때마다 찾으시는 꽃들이 전부 사랑을 속삭이는 꽃말을 가진 것들 뿐이었잖아요. 아무튼 꽃다발 선물 받는 여자분은 참 좋겠어요. 손님처럼 낭만적인 분이 연인이니까요. 연인이 아니라 아내에게 바치는 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한테요. 저는 처음엔 정말로 그 남자가 연인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려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사간 꽃들의 꽃말은 하나같이 사랑을 속삭이는 내용들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준비하는 꽃은 대개는 국화꽃이기에 저로서는 그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와 1년 전에 사별을 겪었고 지금껏 주말마다 그리운 아내의 묘지를 찾아서 꽃다발을 두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 남자의 사연을 알게 된 저는 섣부른 오해를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꽃다발 선물 받는 여자분은 좋겠다는 둥 하는 말들을 섣부르게 해버렸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아내와 사별한 그 남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싶었죠. 그래서 제 사비로 그 남자를 위한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손님을 위해서 제가 따로 준비한 꽃다발이에요.
저를 주시려고 일부러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일전에 제가 손님께 말실수를 한 것도 있고 손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기도 해서요. 그래서 일부러 은방울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봤어요. 은방울꽃의 꽃말은 다시 행복이 찾아온다, 이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내를 그리워하는 저와 엄마를 잃고 힘들어하는 저희 아들에게 꼭 다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은방울꽃의 꽃말처럼 말이죠. 그러자 그 남자는 제 앞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해 아내와 사별을 겪으면서도 그 남자는 지금껏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었다고. 한창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외동아들 걱정 때문에 아내 잃은 슬픔을 이악 물고 속으로 삼킬 수밖에는 없었다고. 그리고 그날 그 남자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제가 선물한 은방울꽃 덕분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후련하게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면서 말이죠. 그때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저와 그 남자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약 1년 뒤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기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요. 저희가 혼인신고를 올리고 법적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만 하는 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신랑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아들 경록이었죠. 경록이는 저와 신랑이 연애를 할 때까지만 해도 별말 없다가 혼인신고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자 돌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랑 혼인신고를 올리겠다고요? 왜 그렇게 놀라고 그러니? 나랑 너희 아버지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던 일이잖아. 그동안 너도 별 문제 없이 지내왔고. 그거야 두 분이 연애만 하실 줄 알았으니까 별말 없이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럼 경록이 너 혹시 아버지랑 내가 결혼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인 거야? 당연하죠. 아줌마가 저희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결혼까지 하는 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저는 친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어머니로 모시면서 살기 싫단 말이에요. 이처럼 경록이는 저와 신랑의 혼인신고를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듣자 하니 경록이의 친엄마가 워낙에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록이는 친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받아들였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고요. 그런 와중에 혼인신고 이야기까지 덜컥 나와버렸으니 그 녀석 입장에서는 충분히 혼란스러울 법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경록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경록이의 반응은 냉정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건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줌마? 우리 경록이가 돈가스를 좋아한다길래 직접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다가 한번 만들어 봤어. 누가 이런 거 해달랬어요? 아줌마가 이런다고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 것 같으냐고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으니까 저한테서 엄마의 빈자리를 도둑질해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경록이는 제가 자기한테서 엄마의 빈자리를 도둑질하려고 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도무지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자
신랑이 저를 도와주겠다며 나섰어요. 하지만 저는 신랑을 말렸죠. 내가 봤을 땐 경록이는 지금 내가 미워서 밀어내는 게 아닌 것 같아. 세상 떠난 친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당신이랑 나의 혼인신고를 반대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아빠로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아들 자식이 예절에 어긋나는 언행을 보이면 부모로서 당연히 나서서 바로잡아줘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열어볼게. 경록이한테 새엄마로 인정도 받고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도 잘 바로잡아 줄 거야. 당신 진짜 괜찮겠어? 고슴도치 같은 녀석한테 여기서 더 상처를 받았다가는 우리 사이까지 틀어져 버릴지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 난 당신도 경록이도 하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이미 스스로를 당신의 아내이자 경록이의 새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랑을 말린 저는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 경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경록이는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기는커녕 급기야 탈선까지 해버리더라고요. 마치 사춘기 반항심을 뽐내려는 듯이 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오토바이까지 타고 다닌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저는 무척이나 불안했어요. 경록이가 저 때문에 진짜 나쁜 길로 깊숙하게 빠져들면 어쩌나 깊은 걱정도 컸지만 가장 큰 걱정은 다름 아닌 오토바이였습니다. 오토바이라는 물건은 학생이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었으니까요. 역시나 그 오토바이가 사다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저와 신랑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경록이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 날아들었거든요. 신랑은 저에게 경록이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말까지만 해주고는 그곳이 어느 병원인지는 미처 알려주지 못한 채로 실신해버렸습니다. 전처가 세상을 떠난 이유가 교통사고였으니 신랑 입장에서는 정신을 잃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죠. 아무튼 저는 일단 신랑을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동시에 가까운 지인을 불러다가 신랑 곁을 잘 지키고 있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는 곧장 근방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들이란 병원은 모두 헤집고 돌아다녔습니다. 예비 새엄마이자 예비 보호자로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경록이의 곁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죠. 제가 경록이를 찾아낸 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달려간 병원에서였습니다. 마침 경록이가 치료를 마치고 병원을 떠나던 참이었어요. 저는 경록이를 발견하기 무섭게 한달음에 달려가서 안부를 살폈고 다행스럽게도 경록이는 크게 다치지 않은 채로 무릎만 몇 번을 꿰맨 상태였죠. 물론 그럼에도 저는 경록이가 걱정스러웠지만요. 얘 경록아, 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벌써 집으로 가도 돼? 엑스레이나 뭐 그런 거라도 찍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검사 다 받았고 아무 문제 없다니까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아줌마는 대체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오토바이 사고 났다는 얘기 듣고 걱정돼서 왔지.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왜 아버지가 아니라 아줌마가 여기를 왔냐는 거잖아요. 아줌마가 제 엄마도 아니면서. 아버지도 지금 병원에 계셔. 너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충격으로 쓰러지셨거든. 제 말에 기겁한 경록이는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저는 경록이를 신랑 옆으로 데려다 주었죠.
그때 신랑은 링거를 맞으면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록이는 그런 아버지를 한참이나 묵묵히 바라보다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줌마가 아버지를 구해주신 거예요? 마침 같이 밥을 먹던 참이었어서 내가 너희 아버지 곁에 있었거든. 그럼 아버지 곁에 아주머니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던 거네요. 경록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돌아보았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려는 찰나 경록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더라고요. 아줌마, 이 양말이 빨개요. 그제야 저는 발바닥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경황이 없었던지 맨발로 온 동네를 쏘다녔고 그러는 바람에 유리조각 같은 거라도 밟은 모양인지 양말이 빨갛게 물들었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경록이 걱정하느라 온종일 맨발로 돌아다녔다는 줄도 몰랐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다치셨는데요. 널 찾아서 돌아다니는 동안은 정말 경록이 걱정밖에는 없었어. 너를 만난 다음에도 경록이랑 너희 아버지 걱정밖에는 없었고 그러느라 통증을 느낄 새도 없었나 봐. 아줌마 아픈 것보다 저랑 저희 아버지가 우선이셨다고요? 대체 왜요?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너를 아끼고. 그러자 경록이가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양말이 빨갛게 물든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그동안 상처 입혀드려서 죄송하고 사고치고 다녀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경록이 너 지금 나를 엄마라고 불러준 거니? 네, 어머니. 앞으로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세상 떠난 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새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사랑해 주셔서, 제 아버지 곁에 계셔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렇게 경록이는 저를 새어머니로 받아들여 주었고, 며칠 뒤 저와 신랑은 혼인신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형식적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마침내 그이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었고 경록이에게 새어머니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또한 경록이는 저를 새어머니로 받아들이던 바로 그날부로 그간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더 이상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요.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충실하는 한편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효자로 거듭났죠. 그런 아들 덕분에 저희 부부는 참으로 많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이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떡하니 합격하던 날에는 저와 남편 둘이서 서로를 얼싸안고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었고 아들이 아주 참한 며느리감에게 장가를 가던 날에도 저희 부부는 아주 행복한 눈물을 흘렸죠. 심지어 며느리까지도 동네 소문난 효부였으니 이만하면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아들 며느리가 모두 다 가져다 준 셈이었죠. 물론 저 또한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홀어머니인 사부인께서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으로 인해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맞벌이 하느라 바쁜 며느리를 대신해서 사부인을 직접 보살펴드리고자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처음에는 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역시나 효부답게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죠. 말씀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어머님. 시력을 상실한 저희 엄마를 보살피는 건 젊은 장정들도 버거할 정도로 힘든 일이거든요. 내 걱정 때문이라면 신경 쓸 것 없어. 더군다나 사부인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잖니. 은인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은인이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가요? 당연히 세상 둘도 없이 큰 은인이시지. 홀어머니로서 한평생 훌륭하게 잘 키워낸 외동딸을 우리 집으로 시집을 보내주셨잖니. 효부 새아가가 시집을 와준 덕분에 우리 집안에 매일같이 웃음꽃이 피었고, 그러니 사양 말고 사부인께 부담 갖지 말라는 말씀만 잘 전달해 드리거라. 그렇게 저는 시각장애인이 된 사부인을 거의 매일같이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폈는데요.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랑 사부인이 서로 마음이 참 잘 맞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져 친구 사이가 되었고, 저는 내친 김에 사부인과 함께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부인의 두 눈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예쁜 풍경 속을 걷고 있는지 조곤조곤 설명해가면서 말이죠. 이처럼 저희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참으로 화목하고 평온한 가정이었는데요. 어느덧 노년에 접어든 제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해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간의 모든 행복은 삽시간에 무너져 내렸고, 제 인생에는 다시금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문제는 그 먹구름을 몰고 온 당사자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며느리였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재산을 잘 정리해보니까 상속세 빼면 딱 5억이 남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장례식 끝난 다음에 마저 하자꾸나. 굳이 장례식 끝날 때까지 미뤄둘 필요가 있겠어요? 어차피 아버지 유산은 나 혼자서 다 상속받을 건데 장례식 부조금도 저랑 안 사람이 다 챙겨갈 거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돈 얘기부터 꺼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 엄마를 유산 상속에서 쏙 빼놓겠다고?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갑자기 돈 욕심이 생기셨어요? 우리 아버지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면서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사랑 많이 받으셨으면 됐지. 설마 하니 유산까지 상속받을 생각이셨냐고요. 물론 저는 유산을 독차지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로서 아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유산을 상속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먼저 나서서 유산을 독차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건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들이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이유가 특히나 문제였고요. 엄마는 우리 아버지의 정실 부인도 아니잖아요. 예전 시대로 치면 첩실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첩실 주제에 감히 유산에 눈독 들이는 건 너무 지나친 욕심 아닌가요?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너희 아버지 첩실이라고? 세상 온갖 효도를 다 해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망발을 입에 올리는 이유가 대체 뭐야? 그동안 정실부인도 아닌 사람을 어머니로 모시면서 온갖 효도는 다 해드렸던 일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
정유산이 욕심이 나거들랑 그동안 저랑 안사람한테 받은 효도값을 유산으로 계산하는 셈 치시던가요. 너 정말 이렇게 매정하게 나올래?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면서 키웠는데 사부인한테도 얼마나 잘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너 혹시 학창시절에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지냈던 가닥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고요. 엄마가 아무리 노발대발 하셔도 애초에 울 아버지는 둘째 부인한테 유산 한 푼 남겨줄 생각 같은 건 추워도 없었으니까. 아들 며느리가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포기하시죠. 말을 마친 경록이는 저에게 웬 서류 봉투를 내밀었고 그 서류를 꺼내본 저는 아주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제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얼마 전에 작성된 그 서류는 향후 남편이 사망할 경우 모든 유산을 아들 단 한 사람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이었거든요. 물론 저로서는 도무지 현실 파악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해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는데 심지어 법적 아내인 저조차도 모르게 작성된 유언장이 있다니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그 와중에 단 하나 유일하게 확실한 건 그 유언장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다 받은 유언장이에요. 즉 엄마는 아버지의 유산을 10원 한 장도 상속받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저 몰래 작성된 남편의 유언장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 공증 절차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대로 뒤통수를 맞고 끝내자니 너무나도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네놈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구나. 하지만 나한테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지는 못할 거다. 기어이 법정 싸움을 벌이겠다는 건가요? 아버지의 유언장이 버젓이 있는 이상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한들 엄마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텐데요. 그래봤자 변호사 비용만 날릴 뿐이지. 그 유언장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재산도 있어. 너희 아버지랑 살던 우리 집은 부부 공동명의였으니까. 좋습니다. 그 집 팔아서 어머니 지분만큼 챙겨가시던지 아니면 아버지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한테 지불하고 아버지 지분을 매입해 가시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알려주세요. 오냐 그렇게 하마. 대신 이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두거라. 추악한 아들 며느리와의 인연은 오늘부로 끝이야. 나중에 어떤 천벌이 내려지든 내 도움은 받을 생각은 추워도 말 거라. 이제 우리는 남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서슬퍼런 엄포를 놓으며 아들 며느리와의 의절을 단행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것들을 자녀랍시고 보듬어 안아줄 필요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지독한 인연이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들쑤셔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모두 끝나고 상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며느리가 찾아오더라고요.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찾아왔더냐? 내 분명 남편이랑 살던 집을 팔아서 남편 지분만큼 10원 한 장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송금한 걸로 아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며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혹시라도 며느리가 자기 남편의 행동을 사과하려고 온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며느리가 사과를 한다고 한들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요. 하물며 그날 며느리는 사과를 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외람되지만 100만 원을 덜 보내셨습니다. 아,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너 진짜 겨우 그 100만 원 때문에 찾아온 거니? 남편의 잘못을 대신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10원 한 장까지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니까 그 100만 원 지금 당장 주세요. 그래, 이해했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제 계산 끝났으니까 다시는 내 앞에 얼쩡거릴 생각도 하지 마. 조만간 천벌이 내려도 단단히 내릴 테니까 각오나 단단히 하면서 지내고. 앞 못 보는 너희 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핀 나한테 이런 몹쓸 행동을 하는 건 하늘이 용납하지 않을 게다.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다면 받아야죠 뭐. 저랑 남편이 선택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날 저는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서 문득 서글픈 심경을 느꼈지만 당시로서는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돌변한 아들 며느리에게 사실상 전 재산을 다 빼앗긴 셈인 저는 당장 급하게 이사 준비를 해야만 했었으니까요. 비록 제 수중에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한 절반의 금액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좀처럼 통장에서 꺼내 쓸 수가 없었어요. 가족도 하나 없이 혼자 된 마당에 제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다시금 닥쳐올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제가 갑자기 큰 병이 들어서 많은 병원비가 필요하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런 경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아껴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젊을 적에 이미 지독한 가난을 겪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젊을 적 고향과도 다름없는 달동네 거처를 얻었고 젊은 시절에 그러했듯이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독하게 일했어요. 돌변한 아들 며느리에게 뒤통수 맞은 일을 다시금 떠올리지 않으려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올 겨를조차 없도록 쉬지 않고 일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제가 지내던 달동네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건너집 막내 아들이 떡하니 변호사가 된 것이었죠. 그 집 부모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마을잔치를 열었는데요. 축하를 해주기 위해 잔치에 참석했던 저는 그 집 변호사 막내 아들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유언장에 모든 유산을 아들 단 한 사람에게 상속하겠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법적인 아내인 저는 남편 유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걸 법적으로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저런 복잡한 법조문 내용과 판례를 차지하고서라도 저에게는 마른 하늘의 단비 같은 얘기였어요. 하늘이 몹쓴 아들 며느리에게 천벌을 내려주시기 위해 우리나라의 법조문에 유류분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정해두셨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에 저는 아들 며느리를 향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남편의 아내로서 제 권리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접수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다 끝마쳤을 즈음 며느리가 지인들을 통해서 저에게 웬 편지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진실을 밝힙니다. 하는 첫마디로 시작된 며느리의 편지에는 그동안 벌어졌던 모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모든 사건의 시작은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사부인과
둘이서 오붓하게 멀리 여행을 떠나 며칠 묵고 돌아오던 지난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은 아들을 조용히 집으로 불러다 앉혔습니다. 아비로서 부끄럽지만 경록이 너는 꼭 알아야 할 것 같은 얘기가 하나 있어. 그게 뭔데요, 아버지? 실은 내가 작년 이맘때쯤에 너희 외삼촌한테 연대 보증을 서주었단다. 너희 외삼촌이 사업이 많이 힘들다고 당장 급한 불만 끄면 회사가 기사 회생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어찌나 울고불고 하던지. 그래서요. 대체 보증을 얼마나 서주셨는데요? 한 10억쯤 돼. 이 아빠도 처음엔 금액이 워낙 커서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세상 떠난 너희 친엄마가 자꾸만 마음에 밟히더구나. 그래서 새엄마 몰래 보증을 서주었어. 너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큰오빠인 외삼촌이 너희 친엄마를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했었잖니. 그건 그렇지만 아무튼 아버지가 지금 보증 얘기를 꺼낸다는 건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거죠.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들려오는 소식이 영 불안해. 조만간 외삼촌 회사가 망할 것 같다더구나. 그렇게 되면 이 아빠한테 보증빚이 떨어지게 될 건 뻔하고. 네, 맞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전처의 큰오빠에게 무려 10억이라는 거액의 연대 보증을 서주었던 것이었어요. 문제는 그 큰오빠라는 사람이 결국 사업을 말아먹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게 되면 10억의 보증빚을 꼼짝없이 남편의 앞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었기에 남편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아들을 불러들인 것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저 몰래 보증을 서주었다는 사실만큼은 통탄할 일이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최소한 저를 힘들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일단 너희 외삼촌 사업이 망해서 보증빚이 우리 집으로 넘어오게 될 경우 나는 즉시 모든 잘못을 너희 엄마한테 이실직고 한 다음에 곧장 이혼할 거야. 나랑 이혼하면 내 잘못 때문에 생긴 보증빚에 너희 새엄마까지 괴롭히는 건 막을 수 있을 테니까. 새엄마가 이혼을 거부하시면요. 내 한평생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아야겠지. 너희 새엄마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새엄마가 이혼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빚도 다 갚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의 일이야. 너희 새엄마 정도의 책임감이면 내가 남기고 떠난 빚을 어떻게 해서든 모두 갚으려고 할 게 뻔하거든. 자식 고생시키기 싫어서 너랑 새아가한테는 아무 말 없이 혼자서 묵묵하게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아빠가 너한테 유언장을 하나 써주려고 해. 유언장을 미리 써두시겠다고요? 내가 남긴 모든 유산을 너 한 사람한테 전부 다 상속하면 내 잘못으로 생긴 보증빚 또한 전부 너 한 사람이 상속받게 되는 셈이니까 새엄마는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잖니. 대신 너더러 그 큰 빚을 혼자 다 떠안고 갚으라는 말은 아니야. 우리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너 또한 이 아비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단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미 얘기했잖니. 내 유산을 새엄마가 상속받게 된다면 빚 또한 새엄마한테 넘어가게 되는 건데 너희 새엄마 성품에 상속을 포기할 리가 없잖니. 하긴 그렇죠. 저희 새어머니 성품이면 온갖 허드렛 일을 해서라도 피해자분들께 전액을 모두 다 갚아드리려고 하실 뿐이죠.
젊을 적에 그러셨었다는 말씀을 익히 들어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 그러니 부탁하자꾸나. 난 못난 내 잘못 때문에 너희 새엄마가 고생하는 걸 하늘에서도 지켜볼 수 없어. 아니요, 저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빚을 상속받은 다음에 피해자분들께 전부 다 갚아드릴 거예요. 저는 누가 뭐래도 새어머니 아들이니까 어머니 아들답게 모든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네, 이 또한 그렇게 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전 재산은 상속세를 제외하면 5억 남짓이었고 예상되는 연대 보증빚은 10억이었습니다. 즉, 유산으로 받을 재산보다 갚아야 하는 빚이 훨씬 컸던 만큼 아들 입장에서는 상속을 거절함으로써 보증빚 또한 물려받지 않을 명분은 충분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얕은 꾀를 내었던 거죠.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로 남편이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을 통해 저를 유산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놓은 뒤에 단독 상속자인 아들로 하여금 상속을 포기를 시킴으로써 무려 10억씩이나 되는 보증빚을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게 만들 심산이었어요. 하지만 경록이는 제 아들다운 선택을 했습니다. 전처 큰오빠의 회사가 결국 부도를 당했고 큰오빠라는 사람은 야반도주했다는 전화를 받은 제 남편이 그 충격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자 경록이는 제 남편이 미리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놓은 유언장을 앞세워서 모든 유산을 혼자 상속받은 것이었어요. 즉, 10억 보증빚을 혼자서 다 떠안았던 것이었죠. 그 이유는 단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새어머니인 저를 10억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싶은 효심에서였고,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외삼촌을 믿고 돈을 빌려주셨던 피해자분들께 변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 또한 젊을 적에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빚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일부러 상속을 받았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아들 경록이가 제 아들다운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건 며느리였어요. 남편이 시댁의 빚을 10억씩이나 짊어지겠다고 나설 경우 아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이혼일 텐데 당시 며느리는 딱 한마디로 제 아들을 품에 끌어안아 주었거든요. 잘 생각했어 여보. 시작이 어찌되었던 간에 아버님께서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셨으니까 그로 인해 생긴 빚들은 여보랑 내가 아들 며느리로서 책임지고 채권자분들한테 끝까지 다 갚아드리는 게 옳은 일이잖아. 난 올바른 선택을 한 당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우니까 앞으로 절대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같은 건 하지 말고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모든 빚을 변제해드리자. 이처럼 제 아들과 며느리는 참으로 대쪽같이 올바른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자그마치 10억씩이나 되는 빚을, 심지어 그 빚을 상속받지 않을 기회까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고 모두 책임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심지어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그토록 악독하게 돌변한 행세를 했던 이유 또한 역시나 효심이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이 고생길을 자처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반대하고 나설 게 뻔했으니까요. 자식들 대신 저 혼자서 모든 빚을 떠짊어지겠다고 나설 것 또한 뻔했고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는 저를 위해 유산에 눈이 멀어 악독하게 돌변한 척
일부러 거짓 행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저에게 악독한 행세를 하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한 가지를 굳게 약속했다고 해요. 모든 빚을 갚게 되는 그날, 그간의 모든 사실을 밝히면서 저에게 사죄하자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저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 또한 10억이라는 그 큰 빚을 모두 갚았기 때문이었어요. 제 남편에게 상속받은 유산으로 5억을 갚고 자기들 신혼집을 포함한 전 재산을 처분해서 3억을 갚고 나머지 2억은 둘이 같이 몇 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모두 갚았죠. 이에 며느리는 편지를 통해 그간의 모든 진실을 밝히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던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며느리의 편지에 적힌 마지막 문구를 읽은 저는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로 하여금 지난날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아들을 찾아다니던 그때처럼 맨발로 정신없이 내달리게 만든 마지막 문구는 바로 이것이었죠. 저희를 용서할 수 있으시다면, 아니, 용서를 하실 마음이 없으시더라도 딱 한 번만 아범을 만나러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아범이 올해를 넘기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이에 저는 편지에 적혀있는 병원으로 한달음에 내달렸고 그곳에서 만난 아들의 모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저는 제 아들 경록이가 아닌 줄 알았어요. 건강하던 모습은 간데없이 비쩍 마른 것도 모자라서 얼굴에는 누렇게 황달까지 떠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니? 너 정말 내 아들 경록이 맞니?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병원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안 사람이 편지를 보냈더구나. 그간의 모든 진실을 밝히면서 아범이 급성 간경화 때문에 많이 아프다고. 한 번만 찾아와서 아범을 만나달라고. 그랬구나. 하긴 빚을 다 갚은 다음에 어머니한테 사죄하자고 안 사람이랑 약속했었으니까요. 그래, 얘기 다 들었어. 사과도 충분히 받았고. 근데 몸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거라니. 빚 갚느라고 하루에 일을 3탕씩 뛰었거든요. 하루에 일을 3탕씩 뛰었다고? 네, 일과 시간에는 회사에서 일했고요. 퇴근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고, 편의점 일 마치면 새벽까지 대리운전도 했어요. 덕분에 빚은 다 갚았지만 이렇게 건강이 상해버렸네요. 아휴, 이런 불효 막심한 녀석.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것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어머니한테 진실을 감추느라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안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부모 앞에서 곧 세상 떠날 것처럼 병약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불효라고 꾸짖었을 뿐이지. 그럼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물론 나 몰래 보증을 서줘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너희 아버지의 잘못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지. 지금 너희 아버지도 하늘에서 계속 괴로워하실 거야.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잘못일 뿐 우리 아들이랑 새아가의 잘못은 아니잖니.
그치만 저랑 안 사람이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알아.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지켜주고 싶어 했던 효심이 오히려 갸륵하고, 더군다나 너희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했고 피해자분들께 모든 돈을 끝끝내 다 갚아드렸잖니. 눈 딱 감고 상속 포기 한 번만 하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난 우리 아들 며느리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그 큰 빚을 모두 갚느라 둘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꼬. 그러자 아들은 지난 몇 년간의 서름을 터뜨리듯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 솔직히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그치만 어머니 아들로서 세상을 부끄럽게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열심히 버텼고요. 그래, 고생 많았어, 내 아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엄마 품에 기대려무나. 그렇게 말한 저는 엉엉 우는 아들 경록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다독였고, 마침 며느리가 입원실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편지를 보내드리긴 했지만 솔직히 어머님께서 와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어머님 마음에 워낙 큰 상처를 입혀드렸어서. 우리 앞으로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꾸나. 너희는 졸지에 떠나버린 책임을 아주 훌륭하게 완수했잖니. 이제 남은 일은 이 시애미한테 맡겨두고 얼른 와서 엄마한테 안기려무나. 너도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내 딸이니까. 그날 저와 아들 내외는 셋이서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로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그간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바로 이튿날에는 며느리와 함께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고, 급성 간경화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간이식 검사도 받았죠. 그랬더니 글쎄, 이식 적합 판정이 떡하니 나오더라고요. 마치 기적과도 같은 그 결과를 받으며 저는 어쩌면 경록이와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채로 재혼을 통해 경록이의 엄마가 된 제가 간 이식 적합 판정을 받을 확률은 매우 적으니까요. 그런 제 간을 경록이에게 이식해 줄 수 있다는 건 하늘에서 저희 두 사람을 엄마와 아들 사이로 인정해 주셨던 덕분임이 분명했습니다. 아무튼 경록이는 저의 간을 이식받은 덕분에 지금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저와 아들 두 사람 모두 간이식 수술로 인한 후유증 따위는 일절 없을 만치 아주 성공적인 이식 수술이었죠. 덕분에 저와 경록이는 이제는 진짜로 피를 나눈 모자 사이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셈이 되었고, 더욱이 며느리의 효심 또한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으니 이제 저희 가족에게는 앞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될 날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의 가와만사성이라는 옛말처럼 말이죠.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물론 저 몰래 전처의 큰오빠에게 연대보증을 서주었던 남편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건 저희 가족들 중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아주 먼 훗날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면 과거의 잘못을 굳이 따져묻고 질책하는 대신에 아주 대놓고 크게 자랑할 겁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며느리가 아버지의 잘못을 책임지고 모두 수습했노라. 우리 세 식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노라.
이렇게 말이죠. 제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남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저희 세 식구의 앞날에 오직 행복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